안녕하세요. 네. 날씨 되게 춥죠? 네. 하필 저희 총정리 특강 하는데 아침부터 갑자기 너무 춥다 그래서 걱정 많이 했는데 뭐 그 정도로 추운 건 아니니까 그죠? 저희가 춥기는 추웠지만 갑자기 추워져서 춥지만 한겨울처럼 막 못 다닐 정도로 추운 건 아니니까 많이 나오셨네요. 공부 잘 되고 계시죠? 그쵸. 제일 듣기 싫은 얘기 중에 하나가 시험 준비하고 있는 사람한테 요새 공부 잘 되지? 시험 준비 잘 되지? 공부 어때? 물어보는 게 진짜 되게 듣기 싫은 이야기이긴 한데 뭐 다들 물어보는 게 나쁜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진짜 잘 되는지 안보죠, 안보. 아마 지금부터는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공부 잘 되느냐, 괜찮으냐, 올해는 어떨 것 같으냐, 이런 얘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그죠? 잘 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하는 거지.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어차피 하시는 공부, 그 다음에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마음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즐겁게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관리 잘 하시게, 재밌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특강은요. 아마 뭐 이미 광고도 나갔고 다 보고 오셨겠지만 저희가 서브노트 전체 요약자료 중심으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쭉 정리하는 이론 정리 특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받으신 자료가 하나 있을 텐데요. 좀 더 이쁘게 만들고 싶었는데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서 죄송하고요. 저는 좀 더 이쁘게 편집을 해줄 줄 알았어요. 학원에서. 근데 이쁘게 편집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뜻인지 몰라서 그대로 실었다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이렇게까지 그대로 그러면서. 근데 이거는 다른 건 아니고요. 영역별로 구조화 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별 이야기는 없잖아요. 없는데 큰 구조들이에요. 큰 덩어리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유난히 공부가 잘 안 되거나 혹은 양이 너무 많다고 느껴지는 영역들을 보게 되면 구조화가 되기 힘든, 그러니까 되게 잡스러운 영역들이 막 이것저것 다 붙어 있는 영역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는 알겠는데 도대체 이게 왜 이야기가 되고 어디에서 어떻게 정리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헷갈려서 공부하시는데 어려운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이미 다 잘 하셨겠지만 쌤들 정리하시면서 구조화하시고 머릿속에 나름대로의 덩어리들이 다 만들어져 있겠지만 오늘은 한번 조금 더 크게 정리하는 시간 가지기 위해서 구조화된 자료 같이 한번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시간은 10시부터 3시까지 예정되어 있는데요. 참 어중간하죠. 시간을 어중간하게 잡아서 그 중간에 뭔가 쉬는 시간이 있는가, 그죠? 없으면 안 되겠죠. 갑자기 되게 지금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처음으로 가장 집중한 느낌을 받았어요. 잠깐 그래서 받았는데 한 12시 반쯤 해서 한 30분 정도 중간에 잠깐 휴식이 있고 그다음에 1시부터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그죠? 실제로 그대로 딱딱 맞춰서 될지는 해봐야 알겠지만, 대략적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자, 예. 그러면, 시작할게요. 마음의 준비는 다 하고 오셨죠? 오늘 정리 특강은 중요 이론들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살피는 시간은 안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3일, 4일 밤낮을 같이 이야기를 해도 시간이 모자랄 거고요. 중요 사항들을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어느 부분까지, 어느 정도 깊이까지 암기를 하셔야 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하는지를 정리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좀 이렇게 서브노트 가지고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공부하셨던 가장 익숙한 자료 옆에 놓고 같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중요하다, 어디까지 외워야 된다, 키워드 어디까지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육의 이해. 순서는 이렇게 볼게요. 프린트아웃 있잖아요. 프린트아웃의 큰 그림을 같이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주요 사항들 빠르게 넘기면서 같이 확인을 할게요. 자,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교육의 이해 나와 있죠. 교육의 이해. 이 부분은 아마 공부하시는 스타일에 따라서 명칭이라든지 제목이라든지 그런 데 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교육의 개념이라든지 교육의 기초라든지 어떤 식으로 개론이라든지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파트인데요. 교육의 이해는
공부하실 때 그 두 가지로 크게 공부하시는 스타일이 구분이 되는데 어떤 쌤들은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되게 열심히 하세요. 자, 오늘부터 교육학 공부해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딱 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교육의 개념, 정의 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피터스, 그다음에 뭐 조작적 정의, 다음 그것만 드립다 열심히 보시고 다음날 되면 전공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전공으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또 한참 지나고 나서 교육학 해야지. 그러면 펴서 그래 피터스.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 다시 봐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초반부터 되게 열심히 보시고 그러니까 초반부만 열심히 보시는 스타일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무래도 인지심리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초반에 공부했던 내용들은 오래오래 기억이 나니까 개념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피터스라든지 그런 거 잘 기억이 나는데 기억은 나는데 지금까지 보면 별로 문제 출제도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헛공부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부류는 이거 시험에 안 나와 라고 생각을 하셔서 정말 가볍게 거의 보지 않으시고 넘어가시고 심리지 이렇게 해서 심리부터 열심히 보시고 교수이론, 행정 이런 쪽으로 해서 집중해서 열심히 보신 쌤들이 있으시잖아요. 둘 다 그쵸? 틀렸죠? 둘 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고 교육의 이해 파트는 되게 중요한 거 맞고요. 이게 출제가 어느 정도로 많이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이해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나 정의라든지 용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시면 문제 이해 자체를 잘못하시는 경우들이 흔히 있어요. 저희가 이게 객관식 시험이 아니고 주관식 서술 게다가 문제가 이것저것 섞여 있는 논술 시험이기 때문에 출제되는 맥락이라든지 논의가 진행되는 배경이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셔야만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정리하시기가 좋은데 간혹 가다 보면 되게 답을 열심히 잘 쓰셨는데 문제 의도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개념을 이해하셔가지고 답안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핀트가 조금 오고 난 아쉬운 답안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부터서라도 우리가 확실히 잡기 위해서는 교육의 이해 파트는 교육학 공부를 위한 그리고 교육학 논술 서술을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요 사항들은 분명히 암기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다른 영역들에 비해서는 비중을 그렇게 크게 잡지 않고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공부를 좀 차근차근 열심히 꾸준히 해오셨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 이론을 돌리실 때는 처음부터 안 돌리시는 것도 기술이기는 해요.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저희가 돌리다 보면 초반에는 의욕 막 넘치게 그래 오늘부터 이렇게 막 보다가 중반 넘어가게 되면 촉박하니까 시간이 쫓기니까 중반 이후부터는 좀 대충대충 설렁설렁 중요한 것들만 보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실제로 출제되는 항목들이 비중들을 보면 후반이 더 중요하죠. 행정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집중하셔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을 잘라서 공부하셨던 자료들의 중반부터 다시 리뷰를 하시거나 아니면 거꾸로 보신 쌤들도 많으세요. 우리가 항상 후반부가 제일 아쉬우니까 행정이라든지 사회학이라든지 이런 파트부터 시작을 해서 거꾸로 올라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공부가 아직 많이 정리가 되지 않으시고 난 아직 구조가 조금 약한 것 같아. 세부 항목들에 대한 개념 이해나 그 암기가 조금 더 세밀하게 돼야 될 것 같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순서를 지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재들에 따라서는 순서가 그렇게 교과 논리 구조에 따라서 안 만들어진 자료들도 있긴 한데 보통은 초반에 이해 나와 있고 뭐 사철학 나와 있고 그다음에 과정, 심리, 그다음에 교수 이런 식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순서가 맞아요. 그 순서가 가장 토대가 되는 기초 영역부터 가장 실천적이고 가장 크게 교육학을 볼 수 있는 영역으로 넘어가는 접근이 맞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순서에 따라서 공부하시는 게 논리 구조를 세우시는 데 좋죠. 객관식이면 많이 나오는 영역부터 공부하시는 게 맞는데요. 서술형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공부하시는 것만큼 효율성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의외로 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라서 순서대로 봐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교육의 이해를 보시면 큰 구조가 교육의 개념, 그리고 교육의 목적, 교육의 여러 종류, 교사론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보면 잡다한 영역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딱딱딱 구분을 해놓고 보면 제일 먼저 시작하게 되는 교육의 개념 파트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정의들 나오잖아요. 뭐 조작적 정의라든지 규범적 정의라든지 약정적 정의라든지 되게 친숙하시죠? 그 파트 초반에 열심히 공부하시게 되는 그 부분 예, 그런 정의 영역이 있고 아직 저희 표 보고 있어요. 아직 표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공부하실 때 아직도 여전히 불편하세요? 공부하시는 것 자체가? 그죠? 이렇게 막 되게 스스로를 너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너무 쪼지 마세요.
괴롭히지 마세요. 잘 지금까지 해오셨고 지금 여기 자리에서 마지막에 정리하시고 공부하시고 아직 시간 되게 많이 남았잖아요. 시간 되게 많이 남아서 얼마든지 내가 그러니까 원하는 공부들을 할 시간은 충분히 남아있어요. 절대로 못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조급하게 스스로를 다그치고 막 몰아치고 그러지 마세요. 그죠? 자, 그래서 표를 보시면 교육의 개념 부분에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비유적 정의 파트가 있어요. 이거 보시면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가 아니라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비유적 정의에 뭐가 있었지? 그래서 그치, 뭐 쇳물을 붓는다고 했던 주형의 비유라든지 아니면 만남의 비유라든지 성년식의 비유라든지 그런 게 있었지. 그 다음에 피터스의 교육의 개념, 조금 다른 개념들보다 복잡하죠. 복잡하기 때문에 피터스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정의 할 때 규범적 정의의 세부 항목으로만 보시기보다는 피터스의 교육에 대한 개념 자체를 다른 항목으로 띄어서 보시는 게 조금 더 낫기는 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목적 이야기 나와 있네요. 내재적 목적, 외재적 목적. 경우에 따라서는 목표라고 하는 개념과 목적이라고 하는 거, 원래 목적이 훨씬 더 상위의 개념이고 목표는 좀 더 구체화되어 있는 하위의 개념이 맞는데요. 문제가 출제되는 배경이나 맥락에 따라서는 두 가지가 같이 섞여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목표, 목적 다 구분해서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크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이 교육의 이해 파트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를 하시게 되는 파트일 거예요. 이 전인교육, 평생교육, 대안교육, 다문화교육 그 외에도 다양한 유형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좀 중요하게 정리를 하시게 되는 파트가 이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개념 정도는 확실히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전인교육과 다문화교육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대안적인 접근이라든지 교육의 관점에 있어서 이것저것 많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론 보시면 교직관, 교사의 권리, 교사의 의무 이야기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출제 가능성 자체가 아주 높은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지금까지 출제되는 항목들, 출제됐었던 항목들을 보게 되면 교사가 가진 전문성 신장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정말 꾸준히 반복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큰 주제로 교사 전문성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직관 파트에서 특히 전문직관 이야기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죠. 이 네 가지 큰 부분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이 부분 정리를 하실 때 머릿속으로 크게 떠올려 보시는 부분들은 그거예요. 내가 교육의 개념, 정의 부분에서 어떤 것들을 기억하고 있느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특히 시험 공부, 암기, 회상이 중요한 시험 공부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억지로 떠올려보는 활동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 억지로 떠올려보는 활동을 언제 하실 수 있느냐 하면 시험 볼 때 모의고사 볼 때 답안지 문제지를 딱 보고 앉아서 이게 뭐였더라고 쥐어짜시잖아요. 쥐어짜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써본 답안이랑 써보지 않은 주제들 같은 경우에 이해 깊이라든지 우리 암기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달리 생기는 게 아니라 억지로 애를 써서 떠올리려고 하는 활동을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그 이후에 후속되는 암기의 지속 수준이 파지의 수준이 달라지게 된다고 보통 인지심리학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도 하루 공부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그날 공부하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고개를 들고 눈을 감고 다 떠올려 보시는 거 머릿속으로 꼭 하셔야 돼요. 그건 진짜 마무리 하실 때 떠올려 보시면서 이렇게 하실 때 근데 뭐부터 어떻게 떠올려야 되는지 막막하잖아요. 순서대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군데 막히면 망했어. 그래서 오늘 공부는 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는데 그렇게 떠올리실 수 있는 키가 되는 게 이렇게 큰 덩어리들이에요. 그러면 교육의 이 파트로 내가 오늘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러면 개념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개념에 뭐가 있었지? 정의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었지. 비유적 정의도 있었고 대표적인 규범적 정의의 대표적인 학자인 피터스 같은 경우에는 따로따로 항목이 있었지. 그 다음에는 교육의 목적에는 뭐가 있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의 종류들을 순차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 다음에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되면 크게 딱 찍어서 정리하시기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브노트로 돌아가십니다. 서브노트 12페이지 보시면 교육의 이해부터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어원적 정의부터 여러 가지 정리들 이야기 나와 있는데요. 어원적 정의 같은 경우에 공부하실 때 가볍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크게 보실 부분은 동양의 교육과 관련된 어원적 정의, 그 다음에 서양의 페다고지라든지 에듀케이션이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동양에 비해서 일부 개념들은 아무래도 그 학습자 중심적인 학습자에 대한 그 개발론적인 관점을 일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비유적 정의는 명칭 확실히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비유적 정의는 혹시 모르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주형, 성장, 예술, 성년식, 만남.
주형과 성장 그리고 성년식이라고 한 요 세 가지가 특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혹시 실존주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실존주의 교육 철학 개념 서술하실 때 항상 키가 되어야 하는 중요 개념 중에 하나가 만남을 매개로 한 인간적, 실존적 만남을 매개로 한 교육 이야기를 꼭 하십니다. 그래서 주형, 성장, 예술, 성년식, 만남, 명칭 모두 명확하게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새 교육과정이 지금 들어오고 그다음에 교육에 대해서 큰 변화를 요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기존의 교육은 주형적 접근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걸 대안적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교육에 대한 개념은 보통 성장이라든지 만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더 발전적이다, 좀 더 학습자 중심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반되는 두 가지 개념들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비유적 정의까지 잠깐 얘기했고요. 자, 개념적 정의 파트에서는 크게 보실 부분은 조작적 정의랑 규범적 정의 이 두 가지 정도 보시면 됩니다. 특히 조작적 정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정의들보다 여전히 아직도 이 조작적 정의의 대표적인 정의로 얘기를 할 때 정범모 선생님 조작적 정의 얘기하잖아요.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라고 하는 너무나 유명한 정의가 있는데 그 정범모 선생님이 굉장히 원로이시긴 한데 여전히 그 우리나라 교육학회 쪽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되게 원로이시긴 한데도 학회도 나오시고 막 세미나도 하시고 그래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게다가 개념적으로 이게 굉장히 초반에 60년대 즈음에 나온 개념이긴 하지만 그 조작적 정의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굉장히 강력하기도 하고 많은 부분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혹시 모릅니다. 명확하게 개념 이해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규범적 정의는 늘 중요했었죠. 특히 피터스의 정의 파트에서 우리가 워낙 여러 번 보고 있기 때문에 피터스 중심으로 해서 규범적 정의 이러저러해야 한다. 교육이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 지향적인 특성과 연관지어서 규범적 정의 파트는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피터스의 교육개념 정의라고 해서 나와 있죠. 피터스는 출제가 한번 됐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재작년에 나왔던 자유교육 있잖아요. 자유교육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피터스가 주장을 했었던 규범적 정의라든지 그리고 피터스가 강조를 하게 되는 교육의 내재적 가치 부분이랑 연관지어서 볼 수도 있지만 굳이 피터스랑 그 부분을 연결하지 않고 독립적인 개념으로 자유교육이라든지 인문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논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터스는 다시 나올 수 있는 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피터스가 제시를 하게 된 교육의 개념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었었죠. 세 가지 측면에서 성년식으로의 교육, 그 다음에 기준으로서의 교육, 교육받은 사람 요 세 가지 모습으로 교육의 개념을 정리할 수 있고 우리가 보통 열심히 암기하시게 되는 세 가지 준거는 기준으로서의 교육 안에 들어가게 된 세 가지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규범적 준거, 인지적 준거, 과정적 준거 요 세 가지 모두 다 세부 항목을 딱 찍어서 물어볼 법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는 1차 시험 보고 나서 1차 발표 날 때 1차 점수 함께 알려준다고 하니까 교육학 전공 모두 다 문제 출제나 채점에 있어서 보다 명확한 출제나 채점이 가능한 출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답이다. 이게 답이 아니다. 그러니까 명확히 판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부 항목을 물어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론의 세부 항목이라든지 아니면 명확한 절차라든지 모형의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물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피터스가 생각하는 교육의 정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기보다는 피터스가 얘기를 했었던 준거 하나, 둘, 셋을 명확하게 판별하는 문항 등등을 내는 것이 출제하는 쪽에서도 채점할 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명칭과 판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쇼트도 나와 있는데 옥쇼트는 그 피터스한테 영향을 줬던 대표적인 정치 철학자, 교육 철학자로 우리가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들을 간단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을 봤을 때 이 사람 처음 보는데 누구야가 아니고 우리가 피터스랑 유사한 관점에서 교육의 개념을 내재적 가치 쪽으로 정의를 했던 학자다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교육의 목적 파트 간단히 나와 있죠. 이거는 뭐 교육 목적의 위계 간단히 나와 있는 부분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 부분들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보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따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교육의 그 목적 이야기를 할 때는 요 그 법적인 법령적인 목적 말고도 내재적, 외재적 목적 구분하시는 파트들이 있었죠. 기본적인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외재적 목적 파트는. 그리고 18페이지부터 교육의 구체적인 유형들, 종류들에 대한 정리를 쭉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인교육이 나오죠.
전인교육은 혹시 모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새 교육과정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창의 융합 쪽으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서 약간은 외주적인 측면들, 수단적이고 도구적인 측면들을 강조한다고 인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안적으로 대체해서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교육적 가치가 전인교육이기 때문에 개념 꼭 암기해 두셔야 되고요. 전인교육은. 그다음에 구현 방안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전인교육을 실천할 것인가. 이 파트가 중요합니다. 전인교육 파트가 혹시 출제가 된다면 개념이 뭐예요? 를 물어보고 끝내지는 절대로 아닐 겁니다. 전인교육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럼 현장에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전인교육을 실천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교수학습 수업을 지도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학생들의 생활 지도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그 영역별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나와 있듯이 교육과정, 교수학습 지도, 생활 지도, 평가, 학교 경영에 있어서 행정적인 측면 이렇게 영역을 나누어서 교사나 학교가 할 수 있는 영역에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정리하시면 서술하기 좋겠죠.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식정보와 사회교육은 곁다리로 보시면 되는 건데 이거는 이 세부 항목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 자체가 지식정보와 그다음에 뭐 정보, 지식 가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나아간 가치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새로운 시대의 교육적 가치랑 연관되는 부분은 교육의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교수 방법이라든지 혹은 매체 활용적인 측면과 연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들 여기 보시면 크게 제일 강조를 하게 되는 게 지식정보와 사회 교육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항목인 수요자 중심의 교육입니다. 근데 이 수요자 중심이라고 하는 건 약간은 너무 이렇게 경영적인 개념에 가깝기 때문에 수요자라는 용어들보다는 학습자나 학생, 특히 소비자라는 말은 가끔 좀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같은 개념이긴 한데 소비자라는 말보다는 수요자가 낫고 수요자보다는 학생과 학부모 라는 말로 명확하게 지칭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학생 중심적인 교육, 그 다음에 학부모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육 이런 부분들을 특히 강조하고 있더라. 되게 키가 될 수 있어요.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 나오는데요. 평생교육은 참 애매한 영역 중에 하나예요. 안 보기도 그렇고 보려고 하니까 과연 이게 나올까 싶기도 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대신에 그렇게 보자면 평생교육 중에서 가장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파트가 학습사회 쪽이기는 해요. 실제로 평생 교육을 공부하시는 그 대학에서 연구하시는 교수님들 흐름을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한쪽은 HRD예요. 완전히 기업 교육 쪽이에요. 그래서 평생 교육에서 아예 그러니까 그 학교 졸업 이후의 교육에만 관심을 갖고 그게 이제 기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인재를 개발할 것인지 인력 자원을 개발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 HRD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한 부류가 되는 거고 나머지 한 부류 선생님들이 뭘 연구를 하느냐 하면 지금 학습사회예요. 가장 큰 트렌드가 학습사회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정책적인 것들도 있긴 하지만 학습사회 전체적인 사회에서 곳곳에서 우리가 원할 때 필요한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사회라고 하는 거 이거는 학교의 개념이 확장되는 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몇몇 가지 구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긴 하나 평생교육의 기본적인 개념은 수직적, 수평적 차원에서의 확장이라고 하는 기본적 개념 그리고 궁극적으로 뭘 추구한다? 삶의 질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 확실히 그 파트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다리로 우리가 본 수업에서는 몇 번 다룬 적이 있는데 유네스코 21세기 세계교육위원회에서 강조를 하게 되는 생활을 통한 교육에서 4가지 기둥 나와 있죠. 4가지 기둥. 어떤 기둥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첫 번째 기둥이 알기 위한 학습, 두 번째가 행동하기 위한 학습, 세 번째가 함께 살기 위한 학습, 네 번째가 존재하기 위한 학습. 그렇죠. 훌륭하십니다. 마치 우리 이런 부분 항상 마치 기계처럼 그죠? 내가 생각 없는 기계처럼 따다다다다다 외울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요 4가지 기둥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올해 학회 그 이슈 몇 가지 살펴봤을 때 우리가 세계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부상하고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다문화랑 연결해서 볼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세계 시민교육에서 특히 강조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함께 살기 위한 학습이었다. 그래서 이 교육의 4가지 기둥 중에서 함께 살기 위한 학습 그리고 존재하기 위한 학습 이 2가지 존재하기 위한 학습은 교육의 내재적 가치랑 딱 맞아떨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2가지 개념 평생학습의 영역에서 확실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살기 위한 학습은 다문화 교육과도 연계되고 세계 시민 교육과도 연계되더라. 봐두십시오. 그리고 학습사회에 나와 있죠. 21페이지 아래쪽을 보시면 학습사회론적 접근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여러 학자들의 주장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특히 관심 있게 보실 학자는 허친스와 카네기 고등교육위원회. 허친스가 학습사회라는 용어를 제일 처음 개발했었고, 그 다음에 자유교육, 인문교육 중심으로 학습사회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했었다. 이해하시고, 기본적인 사항들 기억하시고, 그리고 카네기 고등교육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직업적인 재교육, 재훈련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었다. 개념이 확 다른 두 입장이기 때문에 허친스와 카네기 고등교육위원회 관점 이해해 주십시오. 곁다리로 보신다. 에드워즈까지 보시면 돼요. 에드워즈는 학습망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죠. 근데 에드워즈의 학습망 얘기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질문 127랑 어떻게 다르냐. 127가 얘기를 했던 학습망과 에드워즈의 학습망은 어떻게 다르냐. 이름만 같습니다. 이름만 같고 기본적인 개념은 같지만 접근하는 목적이나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에드워즈는 어떠한 가치를 그 학습망이라고 하는데 크게 부여를 하는 게 아니고 에드워즈가 얘기를 하는 학습망의 개념은 학습사회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자 우리 사회가 학습사회가 됐어요. 딱 나타나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학습사회가 발전되어 가는데 진화되어 가는데 그 최종적인 발전의 모습이 바로 학습망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라는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에드워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왜 교육된 사회라고 해서 국가가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학습을 억지로 제공해 주는 거. 왜냐하면 전체 국민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현재 필요한 학습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계몽주의적인 관점에서 교육을 제공해 주는 사회. 그러다가 어느 정도 교육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나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죠. 하지만 그 자원들을 쉽게 찾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형성된다? 학습 시장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 시장을 매개로 해서 학습의 수준이 더 올라가게 돼서 구성원들의 지적 수준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굳이 재화를 매개로 하지 않아도 내가 가진 지식과 네가 가진 지식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회가 학습망을 매개로 해서 학습이 일어나게 되는 학습사회다라고 설명을 했을 뿐이고 일리치 같은 경우에는 비판이론적 관점에서 제도적인 학교 교육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비판했던 학자죠. 그러니까 이미 국가 중심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인 가치를 주입하고 재생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학교 제도들은 나쁘다고 인식을 해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고 결국 그것은 모든 국민들한테 평등하거나 가치 있는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층들의 삶을 재생산할 뿐이다라는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교를 없애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학교를 없앤다고 해서 공부를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니까 학교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이고 대체적인 교육 방법이 필요하겠죠. 제도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제시를 하게 되는 것이 학습망이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구성원들끼리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교환한다는 점에서는 개념이 같지만 그 제도가 실행되게 되는 목적이라든지 가치라든지 그런 데서 완전히 구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리치의 개념과 에드워즈의 개념은 각각 구분해 두시길 바래요. 예,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목적과 이념 파트는 심심할 때 읽어보시고요. 평생교육의 특징 나와 있죠? 역시 심심할 때 읽어보십시오. 좋은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현 방안은 여러 제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데 이 파트는 사실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10번 평생학습사를 위한 실현 방안이라고 해서 학점은행제라든지 독학사 학위제 등등 나와 있죠. 명칭 정도만 간단히 봐두세요. 달달달 외우실 건 아니에요. 간단히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28페이지를 보면 많은 질문이 나오는 영역 중에 하나 콜브의 학습 유형 혹은 경험학습 이론 나와 있죠. 이건 해도 많이들 물어보시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예, 이해는 잘 되지 않지만 약간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기계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약간 그런 파트이기는 해요. 여기 보시면 근데 실제로 아마 콜브의 경험학습 같은 경우에는 경험학습 이론으로서 평생학습에서 물어볼 가능성보다는 인지양식 쪽에서 얘기를 할 가능성이 좀 더 높기는 높아요. 그래서 나온 김에 간단히 살펴보면 다른 걸 가지고 너무 고민하시기보다는 콜브의 경험학습이라든지 콜브의 학습양식, 인지양식 유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고 그 받아들인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다. 그래서 2x2 셀이 나오니까 총 4가지의 학습 유형이 구분이 되는 거죠. 밑에 표를 보시면 28페이지 중간에 있는 표를 보시면
정보 지각 방식이라고 해서 구체적 경험으로 정보를 지각을 하느냐, 추상적 개념화로 정보를 지각하느냐. 자, 무슨 말이냐 하면 그 구체적 경험으로 정보를 지각한다는 건 내가 실제로 겪어봐야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형, 혹은 그 다음에 추상적 개념화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추상화되어 있는 개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 거야. 나 내가 해봐야 알아. 아니야, 난 글을 읽어도 알아. 누가 해준 이야기만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반성적 관찰을 하느냐, 활동적 경험을 하느냐. 반성적 관찰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지금 했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떤 의미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지를 스스로 생각하면서 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인 걸 실제로 내가 해봐야 이게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보통 분산자나 확산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유형은 구체적 경험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 내가 해봐서 알고 해본 일이 나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이게 추상적으로 어떻게 개념화되고 이론화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론화되면 그 이론화된 지식은 멀리 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분산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경험이 확산될 수 있는 거예요. 이론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확산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적응자를 보십시오. 구체적 경험을 해서 실천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건 널리 확산되진 않겠죠. 하나의 경험이 하나의 경험으로 재생산되는 거예요. 하지만 구체적인 장면에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적응자나 조절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상적 개념을 받아들여서 그걸 반성적 관찰을 하는 사람들은 융합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떤 식의 활동이 일어나느냐 하면 지식을 이것저것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식, 요 지식, 이런 점에서 비슷하구나, 이런 식으로 구조화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새로운 지식을 융합해내거나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융합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상적 개념화로 받아들인 지식들을 활동적 경험으로 실천하는 거. 그래서 옮기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수렴자.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명칭이 사실 딱딱 와닿지 않는 개념이라서 잘 외우시기 힘들어 하시는데, 일단 기본 구조 자체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두 가지 양식, 정보를 처리하는 두 가지 양식이라고 하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더라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대안교육은 개념만 봐주세요. 워낙 다양한 유형들이 많고 다양한 학교들도 많고,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근데 그 교사 선발 시험 자체가 공립학교에 대한 교사 선발 시험이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고 계실 필요는 없어서 기본 개념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문화 많이 보셨죠? 열심히 보셨죠? 다문화 교육은 특히 개념은 한 줄로, 정의는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심 있게 보실 부분들은 지금 뭐 보통 다문화 얘기하면 뱅크스 이론들을 가장 많이 보니까 세부사항들 이런 게 있구나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 특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 교사가 할 거. 내가 다문화 상황에서 다문화 교육을 실천해야 된다. 교사로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이냐 부분은 꼼꼼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 넘겨보시면 교사론 나와 있어요. 교사론 파트는 솔직히 얘기하면 나머지는 거의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전문직관이에요. 전문직관. 교직이 왜 전문직일까? 그리고 교직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 교사들은 계속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이냐. 그 파트 위주로 확실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그리고 교사의 권리, 권위 등등 나와 있죠. 이 파트는 혹시 모르니까 그냥 한 번 정도 봐주시면 되는 영역. 그다음에 35페이지에 보시면 동그라미 6번에 교사의 자질이라고 해서 각각 추구하는 교육적 가치나 관점에 따라서 이런저런 가치들을, 이런저런 교사관이 필요해요라고 강조하는 파트들을 나와 있죠. 따로 띄어서 물어볼 가능성 거의 없는데 그냥 나온 김에 한 번 정도 봐주시면 쌤들이 서론 쓰시거나 결론 쓰시거나 하실 때 혹시 연관지어서 쓸 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봐두시면 될 영역입니다. 예, 끝. 그렇게 해서 교육의 이해 파트는 정리가 끝납니다. 별거 없죠? 실제로 꼼꼼하게 외우셔야 하는 파트는 개념 파트에서 비유적 정의 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피터스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의 여러 가지 유형들에서 다문화 교육 파트, 평생교육의 기본적 개념들 파트, 그 정도만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길을 지나가다가 누가 툭 찌르면 평생교육의 개념이 뭐야? 수직, 수평적 확장, 삶의 질을 추구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꼼꼼하게 열심히 반복적으로 봐주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한국교육사입니다. 많이들 안 보셨죠? 설마 나올까?
그렇죠. 안 나올 거라고 우리 모두 다 생각을 하지만 안 나오지만 안 보면 하나도 쓸 수 없는 영역 중에 하나가 역사 파트입니다. 그래서 몇몇 가지 사항들만 간단히 봐두시면 돼요. 정말 간단하게 보십니다. 한국교육사. 자, 프린트 먼저 보세요. 프린트. 한국교육사. 학교 제도의 변화. 그다음에 조선의 교육, 성리학, 실학, 근대교육의 가치, 일제강점기 교육의 특성. 요 정도만 봐두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 제도의 변화는 물어볼 가능성은 없지만 우리가 명칭을 외우는 거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몇 개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 중심의 상급 교육기관 명칭 몇 가지 정도만 외워두세요. 이건 혹시 모르니까 고구려 태학이라든지 뭐 통일신라, 국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는 몇 개 있죠. 안 보셨죠? 그죠? 한 5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심심할 때 한번 정도만 봐두시면 좋겠고 혹시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봐두셔야 되는 부분은 조선시대부터입니다. 고대 교육 파트는 현대적 교육의 가치를 되살리기 조금 어렵고 굳이 얘기를 하자면 뭐 고구려부터 해가지고 뭐 고구려, 신라, 통일신라 쭉쭉 이어지는 시기에 계속해서 그 전인적 교육을 실천하고자 했었던 모습은 보였다. 뭐 화랑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지식만 가르친 것은 아니고 뭐 신체 단련이라든지 마음의 훈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고대 교육부터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대략적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 조선시대 교육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보실 부분이 여기 나와 있듯이 성리학 파트. 이기론, 심성론으로 구분되는 성리학 파트. 어떻게 출제를 할까? 과연 성리학 파트를 문제 낼 수 있을까? 내려고 하면 뭐든지 낼 수 있죠. 낼 수는 있는데 특히 그 성리학 파트를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이유는 현대교육에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 그 인성교육 측면에 있어서 이 성리학이 약간은 대안적인 관점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인성교육의 중요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일단 마음을 수양하고 훌륭한 인격을 갖춘 인격체가 되고 나서야 제대로 된 공부가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성리학의 가치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5급에서도 성리학 파트는 드물지 않게 물어봐 왔던 영역이기 때문에 출제를 하는 쪽에서도 아마 이 정도는 보지 않았겠어. 뭐 과거 제도의 세부적인 유형들을 파악하는 게 현대 우리 교사들한테 큰 의미는 없겠지만 조선시대 교육의 가치이자 가장 큰 내용이기도 했었던 성리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우리 인성교육이라든지 전인적 성장 발달이라든지 그런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은 이기론, 심성론 기본적인 사항들 확인하시고 혹시 모르니까 이의 기본적인 교육적 관점 정도만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몇 개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보시면 조금 볼 게 있긴 있어요. 이 파트는. 그리고 실학인데요. 실학은 이제 성리학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타나게 되는 대안적 관점의 유학이잖아요. 유학이긴 한데 그래도 이게 완전히 새로운 학문은 아니고 유학 안에 속해 있었던 학문인데 좀 더 실용주의적인 가치를 추구했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근대적 교육에서 추구를 하게 되는 평등주의적 접근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신분제도의 철폐라든지 국가중심적인 국가교육기관 학제 구성이라든지 그런 교육적 근대교육적인 가치들이 실학에서부터 많이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주장했구나 정도만 봐두시면 됩니다. 학자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실학자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학자들 보면서 유형은 이런 주장을 했고 이익은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구분하지? 그렇게까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객관식 때는 물어봤어요. 여기에 주장하는 학자가 누구냐?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군가를 딱 찾는 문제들이 나왔지만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으시고 실학에서 굳이 좀 더 세부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학자 이름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실학자야 정도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누구지?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그 정도만 아니시면 되는 파트가 실학 영역입니다. 그리고 근대교육의 가치 부분도 우리가 크게 보시면 좋겠죠. 좀 얘기를 할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일제강점기 교육 이야기는 일제강점기 교육 같은 경우에도 조선교육령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게 세부적으로 얘기들이 많은데 거기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일제가 어떤 식으로 교육적 그 만행을 저질렀었는지 이게 어떻게 왜곡된 교육들을 실천했었는지 전반적인 특성들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실 부분 별로 없어요. 이 파트는. 신경 써서 보실 부분은 조선시대 성리학 기본적인 사항들 몇 가지 외우시면 되는 거고 실학에서 키워드가 될 수 있는 사항들 몇 가지 외우시면 되는 거 거의 그 정도로 끝납니다. 그래서 얼마나 적은지 서브노트를 보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38페이지 교육기관의 변천부터 나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구려 태학, 통일 신라 국학, 고려 국적암, 조선 성균관 정도 국가 교육기관이었구나. 국가가 중심적으로 운영을 했었던 고등 교육기관이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 눈으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부분이 조선시대 교육인데요. 조선시대 교육에서는 여기에서 굉장히 짧게 별거 없이 정리를 해놨어요. 성리학과 교육이라고 해서 44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 이황과 이의 간단히 나와 있잖아요. 이 파트에서 다른 거 없이 그냥 성리학도 같이 간단하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황이 주장을 했었던 주리론적 관점과 이이가 주장을 했었던 주기론적 관점, 주리, 주기의 관점에서 성리학 간단히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심성론 부분에서 이기, 호발설, 기발, 이승일도설 고등학교 때 많이 들어보셨죠? 윤리 시간에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설명 안 해도 되죠 이거? 그죠? 별로 안 듣고 싶으시죠 지금? 그죠? 교육사 한국어 교육사 파트 별로 안 듣고 싶은데 근데 그렇긴 한데 심성론 파트는 보긴 보셔야 돼요. 그 이기론보다 오히려 심성론 파트가 좀 더 중요합니다. 이기론. 이 세상이 뭐로 만들어졌을까요? 이로 만들어졌어요. 아니에요. 기가 원천이에요. 그런 문제는 안 물어볼 거예요. 아마 저희 문제에서도 그렇게까지는 대신에 인간의 마음에 있어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있어서 좀 더 그런 마음을 형성하게 되는 기본적인 원리로 접근을 해야 된다. 아니다. 실제적인 경험의 세계에서 우리가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지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관점은 갈릴 수가 있잖아요.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심성론의 관점에서 그 이기 호발설과 그다음에 읽기도 힘들죠. 기발, 이승, 일도설 이 두 가지는 구분을 하셔서 뭐가 더 중요하다? 두 가지가 같이 진행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이런 관점은 이해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학과 교육, 조선 후기 교육사상에서 실학교육의 개요 파트 나와 있잖아요. 등장 배경과 특징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정도만 봐주시면 돼요.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중요사항들, 우리가 이 실학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리, 필요성, 의의라고 다 연관져서 보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족의 주체성을 중시했다. 실용성을 강조했다. 과학적 사고 추구했고 교육의 근대성을 추구했다. 이런 부분들은 특징이기도 하지만 교육적 의의나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민중들의 필요에 의한 교육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주장했었다. 뭐 이런 거. 역사상 처음으로 학습자 중심적인 접근의 교육이 이루어졌었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학교육 사상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을 보면 이 사람들이 실학자야 정도만 판단하시면 된다. 근데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유형원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정약용이라든지 쌤들 한국사 시험 다 보셨잖아요. 그죠? 그 정도 수준에서 알고 계시면 큰 무리가 없는 게 실학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는 게 개화기 교육입니다. 근대 교육입니다. 근대 교육. 우리가 주체적으로 그리고 자체적으로 교육적 가치, 근대적인 교육적 가치를 추구했었던 바로 근대 교육의 시작 부분. 자, 특징 부분에서 특히 3번에 보시게 되면 교육의 기회균 등의 원칙들이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거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 특히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박스 안에서 학무안문고시랑 저희가 교육입국조서 요 두 가지는 좀 꼼꼼하게 봐두잖아요. 그래서 학무안문고시에서 어떤 걸 추구했었다. 교육입국조서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해. 특히 교육입국조서 열심히 봐두십시오. 올해 5급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올해 5급에서 나온 게 바로 이어져 나오지는 않을 것 같지만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그런 부분들은 조만간 나올 수 있으니까 특히 교육입국조서 파트 꼼꼼하게 이해해 두시기 바래요. 뭘 했었는지 보셔야 돼요. 전인교육 추구했었다. 그 다음에 교육의 기회균 등의 원칙을 추구했었다. 그 다음에 실용적인 교육을 추구했었다. 뭐 이런 부분들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다양한 학교들이 있죠. 심심할 때 보시고. 넘겨보시면 일제강점기 교육 나와 있죠. 50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일제교육의 기본 방향 나와 있죠.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일제는. 관학 중심의 교육 실시, 사학의 탄압, 그리고 초등교육 확충, 고등교육 배제, 우민화 정책. 그 다음에 일본어 교육, 그 다음에 일본 문화, 역사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됐던 거. 저급한 실업교육은 두 번째 나와 있는 우민화 정책 연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일제강점기 교육에 대해서 혹시 물어본다 그러면 세부적인 정책들, 1차, 2차, 3차에 나와 있는 정책들을 가지고 물어볼 수는 없어요. 물어보기는 어렵고 문제가 출제되는 배경도 조금 동떨어져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보기 힘든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출제가 된다 그러면 사회학 파트라든지 그런 데서 우리가 갈등이론에서 교육의 사회적 가치들을 되게 부정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과 연관해서 물어볼 수는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교육 사회학 연구하시는 분들도 보면 근대나 현대 한국 교육사, 한국 교육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은 많이 없고요. 있긴 있는데요. 그분들은 비교적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좀 더 오래 연구를 하셨던 분들은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회학적인 관점을 연구하신 분들이 더 많아요. 더 안전하니까 그쪽이 더 안전했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되게 뿌리가 깊은 편이에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파트는 항상 공부하실 때 사회학 이론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출제되기 힘들어. 학교 교육을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보는 게 가능하겠어? 교사를 뽑는데 이런 걸 물어보겠어? 하는 부분들을 일제랑 연관지으면 다 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내진 않겠죠. 내진 않겠지만 일단 연관하면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사회학이랑 연관지어서 이해될 수 있겠다 정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끝입니다. 별거 없죠. 가슴이 무거워지시나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공부하실 게 성리학, 실학 끝이에요. 나머지는 외우실 거 진짜 외워야 되는 사항들 땅땅땅 꼽으면 10개도 안 돼요.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 외우실 수 있잖아요. 그죠? 인간이 외울 수 있는 정보 덩어리 우리 계속 공부하시잖아요. 그 정보 처리 이론에서 5개에서 9개 사이에 있는 정보들은 인간이라면 우리가 그저 그 동물이나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외울 수 있다고 하니까 외울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믿으세요. 자, 그 다음 파트가 서양교육사. 서양교육사는 중요합니다. 한국교육사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서양교육사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일 처음 그 시험 형태가 논술로 바뀌었을 때 갈팡질팡하고 있으니까 그해 2월 달인가 예시 문제를 교육 그 평가원 쪽에서 제시를 했는데 예시 문제 5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가 에밀이었어요. 루소의 에밀이었어요. 그래서 애초에 이거 서술형 형식으로 문제를 출제를 할 때는 얼마든지 이렇게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학자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서양 교육사에서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되는 여러 학자들, 교육학의 토대를 만들어주게 되는 여러 학자들의 기본적인 관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쌤들 프린트아웃 4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서양 교육사 고대 그리스, 인문주의, 실학주의, 계몽주의, 신인문주의. 오, 되게 깔끔하죠? 몇 개 없어요. 많은가요? 엄청 뺐잖아요. 로마도 뺐고 중세도 뺐고. 자, 고대 그리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가슴이 먹먹해지죠. 뭐? 이러면서 이 세 사람을 다 보라고? 예, 보셔야죠.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특히 소크라테스랑 플라톤 아주 중요한 학자고요. 특히 플라톤 같은 게 중요해요. 많은 저작물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올해 5급 시험에서 그 기본 그 교육의 이해 영역, 교육학 공통 영역에서 출제가 됐던 게 플라톤이랑 피터스였어요. 플라톤이랑 피터스가 썼던 책의 원문에서 일부를 발췌를 해온 다음에 거기에서 지식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래서 지식교육의 한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문제가 올해 출제가 됐었거든요. 답답하죠. 그렇긴 한데 뭐 이제 우리가 보는 수준에서 보시면 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근데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때도 원문을 인용해서 출제되는 경우들은 흔히 있었어요. 자주 있었어요. 특히 중등도 중등이지만 초등에서는 정말 좋아해요. 플라톤 너무 좋아해서 오히려 문제 난이도가 원래 그 객관식 때도 중등이 초등보다는 조금 더 어려웠거든요. 어려운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 파트는 항상 초등이 더 어려웠어요. 되게 어렵게 나와요. 분선 이론 같은 경우에도 그냥 가져가서 다 인용을 해서 문제 풀게끔 하고 되게 어렵게 출제된 적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교육적 관점, 그다음에 플라톤의 교육적 관점, 기본적인 사항들, 교육의 목적을 무엇으로 생각했느냐,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어떤 방법들 선택했느냐 이런 거 위주로 해서 확실히 봐두시기 바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조금 덜 중요하긴 하나 그래도 곁다리로 기본적인 사항들 조금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인문주의는 저희가 이전에 자유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굳이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문주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뭘까? 인간적이다, 휴머니즘이다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가치가 뭘까? 개념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실학주의 대표적인 철학자, 그 교육학자인 코메니우스는 중요합니다. 코메니우스. 그 다음에 계몽주의자, 혹은 계몽주의 사조에서도 우리가 자연주의자로 분류를 하게 되는 루소. 루소는 무조건 중요합니다. 왠지 루소가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모르겠어요. 루소. 그다음에 신인문주의에서 페스탈로치와 헤르바르트. 실제로 가장 중요한 학자 루소, 페스탈로치, 헤르바르트. 이 세 학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하기 싫죠. 제일 많죠. 자,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게 포인트를 잡아서 외우시면 역시 외울 게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속았다 싶죠? 외울 게 없다 그래 놓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이것저것 늘어나니까. 자, 교재로 오십시오. 서브노트로 오십시오. 서양교육사 고대 그리스의 교육부터 나와 있죠. 자, 소크라테스 보세요.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여기 나와 있는 뭐 지덕복 합일이라고도 나와 있지만, 그 가르치는 방식에 있어서 대화법이나 문단법 같은 개발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최초의 개발주의자. 개발주의가 어디 나와요? 교육에 대한 개발적 관점을 강조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 사조들 중에서 개발주의라고 있잖아요. 어디예요? 신인문주의 할 때 페스탈로치라든지 헤르바르트를 우리가 개발주의자로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개발주의가 뭐냐면 교육은 주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가치 있는 내용을 전달하거나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마음을 개발하는 것이 교육이다라고 하는 학습자 중심적인 접근이 나타나게 되는 시점부터 우리가 개발주의자라고 분류를 하게 되는데, 최초의 개발주의자는 소크라테스입니다. 되게 놀랍지 않으시죠? 별로 안 놀라시네요. 위대해. 이런 느낌 별로 못 받으시는데.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문단법이라든지, 유명하잖아요. 반어법이라든지 삼파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학생이 스스로 이거구나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대화를 매개해서 교수를 실시했던 게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교수 방법에 있어서 개발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덕은 지식이다, 악행은 무지의 결과이다 라고 하는 약간은 주지주의적 입장이긴 한데, 덕은 가르칠 수 있다 라고 하는 유명한 주장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덕은 가르칠 수 있다. 즉 학교에서 교육을 매개로 해서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소크라테스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인기 있는 교육 철학자인데, 그 이유는 방금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교육을 통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식이 모든 것들의 원천이 된다라는 근본적인 그 믿음. 그게 교육학자들이나 그 다음에 교사 입장에서 굉장히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가 있죠. 교육이 별거 아니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최근의 풍토를 보면 왜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얘기를 할 때는 금수저나 흑수저 얘기를 하는 건 교육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미 태어날 때 나의 부모가 가진 재력에 의해서, 경제적 배경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교육은 그냥 거기에서 봉사를 하는, 중간에 잠깐 눈속임을 하는 도구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되게 비판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교육이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의 최초의 학자가 소크라테스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톤 나와 있죠. 플라톤 같은 경우에 이데아 이런 기본적인 개념은 아마 알고 계실 거고, 사주덕 정도는 명칭은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플라톤이랑 아리스토텔레스를 각각 분류해서 정리해놓은 표가 있는데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추구하는 교육의 목적 간단히 보십시오. 목적, 플라톤 이데아의 실현이다. 아리스토텔레스 행복의 실현이다. 이데아와 행복 다르죠. 아리스토텔레스 쪽이 훨씬 더 현세적인 관점을 보이고 있죠. 그 정도 봐두세요. 이쪽 파트는. 들어봤을 때 전혀 쓸 게 없다, 전혀 모르겠다, 이 정도만 아니시면 됩니다. 이 정도 파트 기억해 두시고요. 로마는 안 보셔도 됩니다. 중세도 안 보셔도 됩니다. 중세는 대신에 교육 제도에 있어서 뭐 몇몇 큰 변화들이 나타나긴 하는데 물어보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중세 파트는 가볍게 넘기셔도 괜찮고요. 인문주의 들어가 있죠. 인문주의 기본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통 주장을 하게 되는 그 자유인을 만들기 위한 교육을 인문주의 교육이라고 합니다. 자유인이 뭐예요? 속박되지 않고 무엇으로부터 구속받지 않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고 사고할 수 있는 인간인데, 자유롭게 사고하고 행동하기 위한 가장 근원이 되는 요소가 무엇이냐? 인간의 이성.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조, 인문주의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실학주의 나와 있잖아요. 실학주의는 개념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뭐 여기 보시면 인문적 실학주의, 사회적 실학주의, 감각적 실학주의에서 각각 구분을 하긴 하지만 나머지 항목들은 거의 물어볼 가능성이 별로 없고, 우리가 좋아하는 코메니우스 정도 보시면 돼요. 62페이지 보시면 코메니우스 나와 있죠.
기본적인 개념, 코메니우스부터 합자연이라고 해서 자연의 원칙에 따른 교육을 강조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합자연의 원리가 누구로 이어집니까? 루소로 이어지게 되고, 루소가 얘기를 했었던 자연주의가 또 어디로 이어지게 됩니까? 합자연의 원리가 페스탈로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합자연을 얘기를 한 학자 총 3명인데 코메니우스, 루소, 페스탈로치 이렇게 세 학자로 이어지게 되는 합자연의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코메니우스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디귿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이슈들 정도만 봐두시면 돼요. 시청각 교육을 강조했었다. 합자연의 원리, 객관적 자연주의죠. 이 자연주의가 다 구분이 되죠. 코메니우스는 객관적 자연주의고 루소는 주관적 자연주의, 그 다음에 페스탈로치는 사회적 자연주의 이렇게 점점 확산되는 개념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루소는 진짜 열심히 봐주세요. 혹시 몰라요. 전반적인 특징도 나와 있지만 특징들도 좀 봐주시고요. 에밀에 나와 있는 교육 사상이라고 해서 교육의 목적, 고상한 야만인 혹은 도덕적 자유인 키워드죠. 기억해 두시고요. 연령에 따른 혹은 발달 단계에 따른 단계적 교육이 필요하다. 즉 아동 발달 수준에 따른 교육이 필요하다. 여성교육 부정 이런 건 쓰지 마세요. 굳이 그죠? 지금 같은 시점에 이런 얘기 안 하겠죠. 그래서 교육의 목적, 방법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하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 소극적 교육. 중요하죠. 키워드입니다. 소극적 교육. 루소를 만약에 출제를 하고 키워드를 뭔가 하나 찾아서 써라 그러면 소극적 교육 같은 걸 찾아서 쓰라고 할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으로 땅땅 찍어서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극적 교육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상한 야만인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인문주의로 넘어갑니다. 여기도 개발주의 나와 있잖아요. 신인문주의 개요 부분에서 세부 유형을 보시면 기억에 개발주의 나와 있죠. 심리학적 방법을 통한 교육 방법을 인간 발달 법칙에 합치해야 된다. 학습자들의 발달 수준, 발달 원리에 근거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음을 개발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다 라고 인식을 하는 접근. 개발주의적 접근입니다. 자, 그리고 교육 사상가 페스탈로치, 헤르바르트 나와 있죠. 자, 지금부터 외우기가 좋은 게 목적이나 내용이나 방법을 매개로 해서 외워두시면 서술을 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자, 그래서 페스탈로치 꼭 외워두셔야 되는 거. 교육의 목적 뭐다? 3H의 조화로운 발달, 암기. 교육 내용은 뭐다? 수형어를 중심으로 한 교육이다. 교육의 방법, 합자연, 직관의 원리, 노적 교육의 원리. 자, 여기까지 무조건 암기. 페스탈로치는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혹시 모릅니다. 헤르바르트 그만큼 중요합니다. 헤르바르트는 그러니까 출제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루소나 페스탈로치는 출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확하진 않아도 뭔가를 다 쓸 것 같아요. 그죠?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으면 아예 못 쓰지는 않을 것 같은 학자가 루소나 페스탈로치예요. 근데 헤르바르트는 그만큼 중요하긴 한데 출제를 한 입장에서 확신을 하고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은 못 쓴다. 그요. 반은 못 쓸 거고 첫 줄을 읽어보면 페스탈로치나 루소나 이런 다른 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얼버무려서 쓰고 있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 학자 중에 하나가 바로 헤르바르트예요. 그래서 되게 내고 싶을 것 같아요. 채점 편의성이라든지 변별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확 나타날 수 있는 항목이 바로 헤르바르트와 같은 학자죠. 근데 또 전혀 생소한 학자는 아닌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학자는 아니고 분명히 개발주의 할 때 보통은 공부를 할 법한 중요한 학자인데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학자라는 걸 되게 잘 알아요. 그래서 정말 헤르바르트는 좀 꼼꼼하게 정확하게 봐주십시오. 자, 교육의 목적은 뭐예요? 오도념이라고 하는 도덕적 품성의 도약, 암기. 교육 내용은 뭐였습니까? 교육 내용은 다면적 흥미, 그죠? 다면적 흥미의 개발 혹은 다면적 흥미 내용이 되는 겁니다. 방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관리, 교수, 훈련이라고 하는 세 가지 방법에 의한 접근. 그리고 교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해요. 헤르바르트의 교수의 4단계 같은 경우 워낙 유명하게 진짜 몇십 년 전부터 시험 볼 때마다 되게 자주 나왔었던 영역 중에 하나예요. 명료연합 개통 방법이라고 하는 4가지 절차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외울 게 그렇게 많진 않죠. 그럼요.
교육학이요. 되게 많고 되게 막막하게 많이들 접근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개념 자체를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는 게 된 상태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정말 이거는 꼭 외워야 돼, 암기를 해야 돼 하는 부분을 쭉 정리를 해놓고 A4에다가 쭉 써보시면 몇 장 안 돼요. 진짜 몇 장 안 돼요. 얼마 없어요. 몇 개 안 돼요. 세뇌, 그죠? 비도덕적인. 피터스 선생님 보셨으면 저건 교육이 아니다. 자, 뭐에 어긋납니까? 교육의 과정적 준거에 어긋나죠. 중요합니다.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는 건 좋지 않죠. 내가 스스로 이렇게 자발적인 학습이 일어나야 되는데 외우세요. 이거 나옵니다. 이런 식은 그죠. 굉장히 나쁜 과정적 준거에 어긋나는 교육이 아닌 거죠. 그렇긴 하지만 외우세요. 저희가 지금 외워야 되는 거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서양 교육사에서도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기본적인 사항들 거긴 정말 기본적인 사항들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코메니우스 같은 경우에는 코메니우스가 얘기를 했던 합전이 도대체 뭘까 그 합전의 원리를 중심으로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루소 같은 경우에 루소부터 시작을 해서는 교육의 목적이나 내용이나 방법 쪽으로 좀 세부적으로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페스탈로치, 헤르바르트 역시 마찬가지로 확실히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별거 없죠? 그죠?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교육 철학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공부하다가 교육학 공부하실 때 어디가 제일 싫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좋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다들 막 입을 꼭 다무시고 그죠? 굳이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걸 골라야 하느냐. 모든 게 다 비슷하게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디가 가장 좋으냐? 싫으냐? 라고 물어보면 다들 얘기를 하세요. 여기. 다 들어보면 다 싫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중에 되게 손에 꼽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철학. 그 다음에 방금 했던 근데 사는 워낙 안 보시니까 싫어서 아예 보지 않겠다가 되지만 철학은 보기는 봐야 되는데 되게 보기 싫어하시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싫어하시는 게 행정, 잡다하다고 싫어하시고 과정, 잡다하다고 싫어하시고 평가, 복잡하다고 싫어하시고 심리, 많다고 싫어하시고 교수 이론, 어렵다고 싫어하시고 그죠? 그렇게 지금 다 진짜 다 싫어하시는데 되게 할 게 없는 영역인데 많이들 싫어하시는 게 철학이에요. 근데 철학 정말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 철학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논문을 쓰실 수준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면 정말 별거 아닌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양이 적어요, 진짜. 자, 그래서 5페이지 프린트아웃에 5페이지를 보시면 철학 영역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크게 구조를 그려보시면 먼저 교육 철학의 기능 및 탐구 영역 따로 구분을 해놨지만 같이 보셔도 좋아요. 기능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탐구하느냐 네 가지 있죠. 머릿속에 떠올려보세요. 막 떠오르시죠. 교육 철학의 기능 무슨 기능부터 시작하십니까? 합니까? 분석적 기능부터 시작해서 그래요. 답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있었지? 기억이 안 나네. 봐야 되겠다. 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먼저 분석적 기능, 그 다음에 평가적 기능, 그 다음에 사변적 기능, 마지막으로 통합적 기능 이어지는 그 부분이죠. 예, 거기 중요합니다. 객관식 때도 자주 나왔습니다. 탐구 영역도 마찬가지. 지식과는 간단해요. 지금 예전에 강조했었던 전통적인 지식이 뭐고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새로운 지식은 뭐냐라고 해서 보통은 명제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으로 크게 구분을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심플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쌤들이 특히 많이 공부하시는 부분 보통 여기부터 공부하시죠. 교육 철학이라 그러면 앞에 부분을 다 떼고 그렇지 진보주의지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이 네 가지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파트는 진보주의와 본질주의 이 두 가지가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대 유럽 그리고 전 세계에 걸친 교육 철학을 보시면 실존주의, 해석학, 분석 철학, 포스트 모더니즘, 신자유주의 이거 말고도 되게 많잖아요. 세부적인 사조든 뭐 비판 이론이라든지 갈등 이론 이런 그런 것들도 여기다 들어가 있어서 되게 세부적으로 보실 수 있는데 실제로 출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은 실존주의, 현상학은 실존주의에 포함해서 보시면 됩니다. 실존주의와 현상학 그리고 해석학 기본적인 개념들, 분석 철학, 포스트 모더니즘 중요하죠. 객관식 때도 후반에 가면 요 파트에서 나오는 건 딱 정해져 있었어요. 실존주의 아니면 포스트 모더니즘 이 두 가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왔어요. 후반에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자유주의 드물게 나왔고, 그 다음에 동양 철학과 교육, 와, 이것도 봐야 되느냐. 이해 안타깝지만, 개념 정도는 조금만 봐두십시오. 노장사상 파트는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객관식 때 이게 나왔죠. 그래서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 철학에서 노장사상을 보면서 도대체 의도가 뭘까. 마지막 시험이라고 그냥 막 아무데나 이렇게 쫙 펼쳐가지고 여기서 내자 이렇게 낸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노장사상 이야기가 나왔는데,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최근에 그 교육 철학계에서 그 장자나 특히 노자보다는 장자 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아티클들이 제법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노장사상의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지연 간단하죠? 그죠? 별거 없죠? 주입식 교육 간단하죠? 별거 없죠? 외울 거 별거 없죠?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 거요. 자, 68페이지. 교육 철학의 탐구 영역과 기능 두 가지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철학의 영역,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논리학 네 가지 있죠. 외우세요. 외우시고요. 이 파트는 여기는 그 교육 철학의 기능 물어본 것만큼 객관식 때 자주 나왔어요. 의외로. 왜 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사례를 주고 판별하라고 했을 때 굉장히 헷갈려요, 이게. 특히 존재론, 인식론 요 파트가 되게 헷갈려요. 되게 헷갈리는 파트라서 아무래도 저희가 시험 자체가 상대평가고 변별이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좀 꾸준히 나왔던 영역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지금 시험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라서 요 네 가지 구분하시는 거. 이건 명칭도 명칭이지만 사례를 봤을 때 여기서 지금 존재론에 대한 관심이 있어. 여기에는 지금 가치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라는 걸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 철학의 기능, 사변적, 평가적, 분석적, 통합적 잘 외우시죠. 이거는 명칭이나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잘 외우시는데 문제를 풀어보시면 의외로 사례 분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이거 연습 한번 해봤었는데 다들 다 틀렸죠. 그죠? 사례 가지고 다 틀리고 모든 답이 다 나올 수 있는 네 가지의 답이 다 다양하게 나오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외우는 건 어렵지 않은데 적용하는 게 쉽지 않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항목들 간의 구분 어떻게 되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확실히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당연히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식의 종류 파트, 명제적 지식, 방법적 지식, 대체할 수 있는 용어들이 되게 많죠. 명제적 지식 보시면 뭐 선언적 지식, 요새는 잘 안 쓰는 말이긴 한데 너무 내용으로서의 지식이라든지 결과적 지식이라든지 이런 용어들 많이 쓰이고, 방법적 지식도 되게 많죠. 절차적, 묵시적, 역동적, 과정으로서의 지식 등등 되게 다양합니다. 각각 잘 봐주시고, 자, 요 표 자료에 그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항목, 표의 맨 마지막 항목을 보시면 명제적 지식 안에 산출 형태로 저장된다라고 돼 있고, 방법적 지식 안에 도식의 형태로 저장된다고 나와 있는데 두 개를 바꾸셔야 돼요. 명제적 지식이 도식, 스키마의 형태로 저장이 됐고요. 방법적 지식은 산출, 바로 조건행위, 규칙의 형태로 저장된다. 이거 피아제가 제시를 했었던 인간 기억의 구조, 장기 기억의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인 거예요. 인간 기억, 장기 기억 어떻게 돼 있는지 기억나시죠? 명시적 지식의 영역과 암묵적, 묵시적 지식의 영역으로 나눠지게 되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던 거, 이 안에 들어가 있던 거 다 기억나시죠? 네, 좀 이따가 심리할 때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그 수업하다 보면 눈 되게 막 크게 뜰 때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보기 싫다고. 제 가족들도 되게 싫어해요.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눈을 뜨고 얘기를 하면 그거 같다고. 그때 몇 번 수업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거 닮았다고. 컨저링에 보면 영화 보면 에나벨 그 인형 나오잖아요. 그 인형을 닮은 게 아니라 그 인형을 흉내냈던 그때 TV 프로 그 코미디 프로였었는데 SNL에 나왔던 그 김민교 씨가 에나멜이 아니라 에나벨 그 분장하고 나왔던 그걸 닮았다고 다들 되게 소름 끼친다고. 그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아니 어떨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네 가지 측면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지식, 명제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도 확실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를 보시면 뒤에 교육사상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제가 크게 정리한 표 안에는 뒤 이야기를 따로 넣지 않았는데 뒤는 보시긴 보셔야 돼요. 뒤는 확실히. 그리고 뒤는 철학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주로 근데 과정에서 다뤄요. 그러니까 실제로 뒤가 어디에서 주로 다뤄지는 학자냐? 과정 철학. 과정 철학에서 가장 좋아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과정 전공하시는 분들, 교육 과정 전공하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 더 원론적이고 철학적인 탐구를 하시는 분들이 뒤 연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영역에서 엮여서 나올 수 있으니까 경험 중심 교육과정 공부하실 때 뒤에 기본적인 관점, 뒤가 생각하는 그 경험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그 경험의 성장과 발전을 유발하게 되는 반성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 해결 학습, 우리가 PBL과 구분되게 되는 문제 해결 학습, 뒤가 제시를 한 문제 해결 학습이 있죠. 그 개념 확실히 구분해서 확인을 해두셔야 합니다. 뒤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현대 미국의 교육사상 진보, 본질, 항존, 재건 나와 있죠. 찾는 건 어렵지 않은데 쓰라 그러면 되게 쓰기 힘듭니다. 이 파트도 되게 힘들어서 진보주의의 키워드, 본질주의의 키워드, 항존주의의 키워드, 재건주의의 키워드 확실히 봐두셔야 되는데요. 지금 73페이지와 74페이지에 걸쳐서 표가 나와 있어요. 굉장히 보기 힘들죠. 이런 자료를 봤을 때 우리 머릿속에 발생하는 인지적 부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자료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부하를 무슨 인지적 부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인지부하 이론에서. 예, 부적절한 인지부하인데 부적절한 인지부하라서 보통 외재적 인지부하라고 설명을 하죠. 자료가 만들어진 형식에 따라서 쓸데없이 정보 처리 용량을, 그 우리 작동 기억의 용량을 써야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하입니다. 우리가 볼 때 앞에 봤다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발생하는 부하죠. 나온 김에 확인을 했고요. 조금 불편하지만 순서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73페이지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진보주의, 본질주의 개념 나와 있죠. 진보주의, 본질주의, 항존주의까지는 개념을 명확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특히 본질주의랑 항존주의가 워낙 비슷해서 개념 서술하실 때 쓰다 보면 그게 그거처럼 쓰시게 되거든요. 근데 항존주의의 포인트는 인간성이에요. 참된 인간성. 본질주의는 인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사회나 문화나 문명 이런 데 좀 더 관심이 있는 거고, 그 항존주의는 인간의 본질적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인간이 가진 고유한 특성, 인간성, 참된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교육 원리 부분을 조금 보세요. 교육 원리. 여기에 중요 키워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 원리. 자, 진보주의 보세요. 현재 생활을 중시한다. 아동의 현재 생활 강조. 지식은 문제 해결의 도구. 그리고 본질주의의 키가 되는 부분들. 과거의 본질적 문화유산을 중시한다. 미래 생활을 대비한다. 그다음에 수업에 있어서 아동의 자발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주도성은 항상 교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 보시면 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을 강조한다. 본질주의. 우리가 지금 15개정이나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15개정의 가치를 보시게 되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가 창의 융합형 인재다. 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교육 자체가 그런 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 접근이 전형적인 본질주의의 관점입니다. 우리 필요한 인재가 이렇게 변했다. 그럼 그 우리 사회의 가치를 유지하고 존속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이런 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근데 완전히 새로운 걸 가르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전통적인 교과들을 약간 재구조화한다든지 재편해서 다시 가르치잖아요. 그런 부분들 본질주의의 가치랑 거의 맞아 떨어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항존주의의 교육 원리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 둘 만한 부분들. 동그라미 1번에 인간은 이성적 존재다. 이 가치는,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는 특성은 시대나 국가를 초월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교육은 인간을 영원불변하는 진리에 적응시키는 일이다. 영원불변하는 진리관, 영원불변의 진리관. 3번에 나와 있는 미래 이상적 생활에 대한 준비, 이것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교육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래 이상적 생활이라는 건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상적 삶을 준비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4번이 중요합니다. 이성의 도야를 위한 자유교양교육을 강조한다. 근본적으로 본질주의랑 항존주의는 교육과정에서 가르치는 교과 내용이나 교과의 구조를 보면 별반 차이가 없어요. 비슷해요. 전통적으로 가치 있었던 전통 교과들, 의미 있었던 교과들을 쭉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이유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질주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 유지 존속,
그다음에 발전을 위해서 이 교과들이 가진 가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교과들을 편성해서 가르치는 거고요. 항존주의는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필요로 한다기보다는 인간은 가장 중요한 특성이,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성이 이성을 가진 존재고 스스로 이성에 따라서 판단하고 사고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가치예요. 그리고 그 가치는 1000년 전이나 1000년 후나 이 나라나 저 나라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구성에 있어서 옛날부터 인간의 이성을 도야하고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믿었던 전통적인 교과를 그대로 지금도 가르치는 게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이제 추천도서 있잖아요. 위대한 고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문체부 언제 저기죠? 요새 문체부 아닌가요? 아닌가요? 뭐가 됐든 간에 그 교육부라고 합시다. 교육부 추천도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100권 나오고 어느 대학 추천도서 100권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책을 읽으면 훌륭한 인간이 될 수 있어요라고 믿는 그런 관점 자체가 항존주의적인 철학에 입각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항존주의자들이 그 득세를 하던 시절에 제일 먼저 했던 게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위대한 고전 읽기라고 해가지고 인류가 지금까지 써왔던 책들 중에서 위대한 고전을 뽑아가지고 리스트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걸 제일 먼저 했어요. 그리고 그 책들을 읽혔어요. 대학생들한테. 그래서 그런 접근이 다 항존주의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중요한 사항들이고요. 교육의 목적 3가지 파트 다 봐주세요. 교육 목적 기억해 주시고 교육 내용도 기억해 주십시오. 자, 원리, 목적, 내용 그 정도 확실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 유럽의 교육사상이라고 해서 실존주의부터 들어가죠. 실존주의 중요합니다. 배경도 봐주셔야 되긴 하는데 여기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 괄호 3번에는 그 교육 원리. 이 부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실존주의 파트. 그리고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본로브랑 부버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고요. 나머지 학자들 같은 경우는 실존적 현상학자들에 가까운 학자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이름 보셨을 때 이 사람이 실존주의자다, 현상학자다 정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봐두셔야 되는 부분이 77페이지 괄호 5번에 있는 교육적 시사점. 쌤들 실존주의 공부하시면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파트가 실존주의, 그 다음에 그 진보주의, 인본주의적 철학, 얘네들 구분이 안 된다.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 아니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실존주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조들과 조금 구분되는 특성이 물론 강조를 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실존주의에선 인간의 개성과 주체성을 가장 강조합니다. 개성과 주체성. 그리고 만남도 강조하죠. 근데 만남은 다른 데서도 강조하죠. 인본주의에서도 강조를 하죠. 근데 개성을 정말 강조해요. 개성과 주체성. 그리고 혹시 약간 중간에 뭔가를 끼워 넣는다 그런다면 이제 교육에 있어서 교육은 비연속적인 만남을 매개로 한다라고 하는 거, 연속적 교육이 아닌 비연속성을 좀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삶의 어두운 부분까지도 불합리한 측면까지도 교육이 포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으면 확실히 실존주의입니다. 비슷비슷한 것들을 강조하는데 그러면 진보주의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진보주의는 아동의 발달이 가장 중요해요. 아동의 필요, 흥미, 요구, 그 다음에 발달. 이걸 가장 큰 키워드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해석학은 개념 정도 봐두시면 돼요. 개념. 홀리스틱도 혹시 모르니까 개념 정도만 봐두시면 돼요. 홀리스틱 교육은. 거의 물어본 적은 없어요. 홀리스틱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최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홀리스틱에 대해서. 학회 전체가 약간 유행이 지난 좀 오래된 낡은 느낌을 주는 사조라서 홀리스틱 많이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개념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포스트 모더니즘 나왔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우리가 교육학에서도 중요하게 보시지만 전공들에 따라서는 아마 전공 교육 영역에서 되게 중요하게 보실 거예요. 열심히 봐주세요. 열심히 봐주시고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거 나오면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너무 쓸 게 많아서 신이 나서 쭉 쓰시다 보면 그죠? 내가 아는 걸 다 쓰고 싶어지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쓰고 싶은 걸 다 쓰기보다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포인트에 맞춰서 내용을 압축하고 정리하시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 쓰실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신경 써서 외워두셔야 되는 건
특징이나 이런 것들은 뭐 얼마든지 이해하셔서 쓰실 수 있지만 그 교육적 원리 있죠. 적용되는 모습들 괄호 3번에 나와 있는 교육적 원리 요 파트 꼼꼼하게 봐주세요. 공교육의 재개념화, 지식관의 변화라고 해서 구성주의적인 지식관을 채택하는 거. 다음에 획일적 교수 방법에서 탈피한다. 다양한 교수 방법의 적용, 학습자의 능동성, 즉 학습자 중심적인 접근, 다양한 평가 방법의 도입 등등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자유주의는 그리고 나면 이제 신자유주의인데요. 포스트 모더니즘 학자들 중에서 푸코는 보시긴 보셔야 돼요. 푸코. 그다음에 푸코 나왔을 때 훈육론 해가지고 관찰, 규범적 판단, 시험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훈육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학교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도 분석을 해놓고 있는데 물어보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나 혹시 모르니까 푸코 파트까지는 조금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개념, 개요에 나와 있는 개념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중요한 게 수월성,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 키워드가 됩니다. 수월성이 신자유주의 교육에서 가장 큰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특징 부분에 중요한 키워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공교육 체제, 경쟁적 시스템 도입할 거. 지금 학교 선택제 시행하고 있잖아요. 중등학교에 있어서도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일부 어느 정도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학교 선택제에 해당하는 사항들. 경쟁적 시스템을 도입했다.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천한다. 등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주요 키워드가 되니까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되는 교육 제도로 원래는 이거 얘기할 때마다 마그네스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자석학교 별로 볼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지금 자유등록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보면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제도는 학교 선택제라고 이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학교 선택제라고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시옷을 보시면 단위학교 책임경영제 도입 기억해 두시고요. 요 정도 꼭 기억해 주세요. 나머지는 교원평가제 이거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에 맞긴 하지만 그거보단 우리가 보통 시행을 할 때는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쪽으로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직 교원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안 쓰십니다. 이런 거는. 자, 그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양철학과 교육에서는 노장사상 나와 있는데 뭐 장자가 중요하다고 하기는 하나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들 노장사상의 기본적인 개념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 자, 니은에서 A를 보시면 인류 불행의 원인은 인간의 주관적 편견, 근시안적 무지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인간이 만들어낸 이기심, 욕망, 경쟁, 인위적인 산물인 문명과 문화 때문에 모든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자. 무위자연의 상태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극도의 자연주의적인 접근입니다. 굳이 연결을 하자면 자연주의적인 접근이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밑에 표를 보셨을 때 무위자연 강조하는 거 키워드 기억하시고 추구하는 거 인위적 노력을 포기하고 있는 그대로 현상 이해를 통해 자연에 순응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추구한다. 갑자기 막 되게 그러고 싶죠. 괜찮은데? 인위적 노력을 포기한다고? 이러면서 공부도 하기 싫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데 그래서 노장사상이 원래는 일반적인 제도교육에서 많이 얘기를 안 해요. 공부도 문명의 대표적인 그 사례고 학교 역시 그런 것들이 인간의 욕망과 그런 것들이 막 집대성된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학교 교육을 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원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도교육 내에서 많이 얘기를 하진 않는데 최근에는 약간은 대안적인 접근으로 이런 자연주의적인 관점 우리가 이제 서양 교육 철학에서 자연주의가 가지는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 자연주의랑 관련되는 동양 교육 철학 혹은 동양 철학적 관점을 살펴봤을 때는 노장 사상이 조금 더 관련되지 않겠나 그런 관점에서 연구들이 지금 나오고 있긴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출제될 가능성은 좀 높진 않으니까 기본적인 개념 정도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정리해서 교육 철학은 정리가 됐습니다. 괜찮으시죠? 피곤하신가요? 약간 지치시죠? 그래요. 지치실 것 같아요. 지치실 것 같은데요. 그쵸? 힘드시죠? 약간 쉬어갈까요? 그러면 잠깐만. 제가 아까 그 점심시간을 가질까요? 했을 때만큼이나 또 갑자기 막 쉬어가자고 해서 쉬겠습니다. 예, 10분 쉬었다가 돌아올게요. 힘내세요.
가지 마시고 우리 오늘 해서 다 정리해야 되니까 꼭 돌아오셔야 돼요.